자, 그러면은 제 10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탑승하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4명이 구조되었지만 그중 7명은 사망하였고 실종된 19명의 국민이 아직도 수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의 뜻을 전하며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의 깊은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 국민은 이 사건을 아주 유중하게 보고 있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국정 과제는 없습니다. 정부 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가 잘 이끌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가 파행된 지 오늘로 55일째입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입법부가 2달여간 공백 상태로 감수되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거대 양당은 서로 탄만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임무를 방해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 방해 1차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제1야당의 태도가 아닐 뿐더러 공당의 자격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상식적인 막말과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 대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줄 것은 주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편가르기, 윽박지르기만 하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짬짬이로 통과시키더니 어제는 일방적으로 정상화 시한을 6월 3일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돌아오라 자유한국당 이런 피켓이나 들고 시위나 하고 있는 것, 이게 집권 여당의 태도입니다. 협상의 내용을 갖추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조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치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수습을 위해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을 뿐더러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만 계속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이 정권이 제도를 바꾼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정치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45%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을 40%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질책을 하니까 바로 말을 바꾼 겁니다. 전문가나 관료체계가 대통령의 권위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의회와 내각과 정당이 무시당하는
현재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29년 만에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조영래 변호사는 고등학교 시절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들고 나간 플래카드가 조영래 변호사가 쓴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다냐 였습니다.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느냐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질문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입니다. 낡은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대결의 양극체제를 타파하고 대화와 협치의 다당제 그리고 이를 통한 연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기성 양극체제의 몰락은 이제 전 세계적 대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거대 양당의 끊임없는 대립에 지칠 대로 지친 이때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중도 개혁 세력의 중심으로 바로 선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 구조를 바꿔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 제3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이상입니다.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어 온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다시 한번 국회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어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신임 인사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한 만큼 파행 없이 6월 임시국회만큼은 개회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조건 없이 개최합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29일로 끝나서 예결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준비할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형식은 구애받지 말고 오늘 중이라도 만나서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 원내수석 부대표를 통해서 바로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포용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야당을 향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정상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단독 국회 소집 주장이 나오는 것은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사이좋게 등원해서 모처럼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단독 국회를 열어서 또다시 갈등 위에 새로운 갈등을 쌓고 국회 파행을 장기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쪼록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지난 26일 정부가 추진하던 제3의 인터넷 은행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신청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각각 혁신성과 자본 조달 능력 부족을 이유로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 무산이 높은 진입 장벽 때문이라며 대주주 적격성을 또다시 완화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반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는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은산분리 원칙 완화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비금융 주력자의 대주주 지분율을 34%까지 허용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법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대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최근 5년 내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 탈세, 뇌물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금 이 기준을 또다시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 대신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벌은행의 탄생과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다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부적격 기업들에게 은행을 가질 기회를 주고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자는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 관치, 재벌, 먹튀은행을 만들자는 것입니까? 이번 사업자 선정은 신기술을 갖춘 ICT 기업들이 기존 인터넷 뱅킹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애당초부터 흥행 참패가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 요소가 없거나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만 참여했다 모두 탈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기술 ICT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은행을 만드는데 부적격 기업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고 정부 입맛대로 결정하겠다는 반개혁적인 발상을 당장 거두어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당내 문제 한 가지 그리고 현안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이제는 당내 해법 경쟁이 돼야 된다. 상호 공격 경쟁이 아니라 해법 경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더 자주 우리 당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양측의 공동의 가치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를 통해서 당내 자강선언을 했습니다. 타당과 연대도 않고 통합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 모두가 첫 번째로 공유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그 선언에 대한 내부 공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당이 공유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합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이 합의제 민주주의는 손학규 대표의 평소 지론이기도 하시고 오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합의제 민주주의가 당 혁신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총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다투기만 하다가 결국 국민의 외면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대로 내부에서 타협, 절충을 못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협과 절충을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선제적인 조건으로 우리의 공동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그 현실적 의미가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합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가치를 합의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확정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당내에서 제도화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당의 갈등 해법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워마드 폐쇄법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 규제법을 발의를 했는데 발의하고 나서도
워마드에서 정말 끔찍한 반사회적 행태를 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워마드는 문재인 대통령 신체 훼손 게시물을 즉각 삭제를 해야 합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 하나를 보냈습니다. 워마드에 문재인 대통령 정말 끔찍한 신체 훼손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데 수일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제가 어제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도 사진을 게시하지 못했습니다. 게시해서는 안 됐습니다. 링크도 걸지 못했습니다. 걸 수 없었습니다. 걸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을 수천 명이 보고 있고 이미 봤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고 최종근 하사에 대한 워마드의 조롱이 언론에 보도돼 국민께 충격을 주었는데 이 최종근 하사 문제도 워마드는 더 그 조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 하사 본인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동료인 해군 전체에 대한 비하와 조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마드는 그 행태를 보면 온라인 IS입니다. 테러 집단입니다. 온라인으로 자행되는 테러도 막아야 됩니다. 워마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나체 합성 사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워마드 같은 극단적 혐오 사이트 규제에 동료 의원님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북한 내부에 또 다른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숙청 소식입니다. 대남 협상, 대미 협상 라인이 대거 숙청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일부는 총살되었고 일부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일부는 지방에 유배되어서 강제노동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보도가 진정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북한 내정이라고 침묵하지 말고 북한 당국에 꼭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면 남북대화, 북미대화 굴러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협상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총살될 수 있고 어느 날 아침에 정치병 수용소 끌려갈 수 있고 그게 현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거 우리가 안 들어주면 저 사람 죽겠구나.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대남, 대미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수용소 갈 수 있다는데 누가 그 협상에 나오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소식이 오보이기를 바라고 이 소식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를 지향한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방향에도 어긋납니다. 이런 반문명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누가 북한하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도 지금 못 열리고 있는 정보위를 이 사건을 계기로 더더욱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이해훈 정보위원장님 그리고 한국당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위를 열어서 국정원장 문제 그리고 북한 내부의 숙청 사건 문제를 모두 다루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 당국이, 우리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책임지고 다뤄야 됩니다. 28일자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매체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북한 매체 접근은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용어와 톤이 비교적 정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검토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방침과 모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18 39주기 기념식에서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독재자의 후예들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하셨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용어와 톤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 국민에게 선전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이 매체들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해제하는 방안을 만지작하고 있는 통일부와 청와대 당국자들에게 반문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한국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함 폭침이 이명박 정부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은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 사건은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겨냥한 실체적 위협인 미사일은 우주 개발을 위한 로켓이라고 합니다. 5.18의 진실에 대해 왜곡 날조하는 일부 극우 인사들의 발언에 반응하는 민감도로 북한의 역사 왜곡 날조를 받아들인다면 북한 매체의 접속 차단 해제는 언급조차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런 중요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북한 매체는 도대체 어딥니까? 공인된 역사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독재자의 후예의 선전 매체를 용인하려거든 한국전쟁 전몰자들의 유가족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희생자들, 칼기 폭파 사건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금강산에서 피격되어 돌아가신 박왕자 씨 유족의 마음을 반푼어치라도 헤아려 주십시오. 절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의 북한 매체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단 해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아픈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분들의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랍니다. 실종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당은 분열과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목소리가 사퇴하라, 징계하라 이런 것입니다. 왜 이리 싸우는 것입니까? 모두들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싸운다고 당이 살아나고 당 지지도가 높아질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당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런 분열과 갈등이 더 증폭되면 당은 파국으로 치닫고 분당으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모두가 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패자가 되는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우리가 패자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퇴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 당은 다른 당에 비하여 많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28.2%의 득표율을 얻어본 경험이 있는 검증된 정당입니다.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깨끗함과 미래 상징에서 앞서 있고 유승민 전 대표는 합리적 개혁주의자, 경제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경륜과 포용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원로입니다. 여기에 오신환 원내대표, 하태경 의원, 이준석, 김수민, 최이배 최고위원 등 미래형 젊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당원들의 숫자도 38만 명으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내년 총선은 기득권 양당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제3지대의 공간이 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힘을 모아 제3지대에서 튼튼한 그릇을 잘 만들면 내년 총선에서 큰 승리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왜 튼튼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릇을 깨뜨릴 국리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뺄셈 정치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당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손학규 대표님, 유승민 전 대표님께서 하루속히 만나실 것을 당원들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늘 싸우다가도
중요한 순간에서는 협력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했던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의 리더십이 생각납니다. 지금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제 한 발씩 물러서서 뒤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이왕 시작한 싸움이니 이겨야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는 개혁, 화합, 자강의 정신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여당과 금융당국은 제3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당정 협의 직후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 장벽이 높다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자격 제한 기간을 줄이는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함량 미달의 사업자와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은행을 맡기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입니까? 작년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 우려한 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들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게 될 경우 정부 마음먹기에 따라 부적격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부와 여당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고 성과에 사로잡혀 무리한 인가를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혁신성장이 꼼수 성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행복한 웃음을 지어도 모자란 이때에 작년 말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부터 며칠 전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자살 사건까지 여전히 가정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는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가해자의 격리,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의 주 원인이었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반드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정폭력에 신임하는 피해자가 줄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거대 양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회에 협조해서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